새로운 비서가 내게 청첩장을 보냈다. 대표이사와 결혼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조용히 전화기를 집어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결혼해? 나는 아직도 그날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한다. 지금도 내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바로 그날. 더 이상 아파서가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킨 첫 번째 타격이었기 때문이다. 일주일간의 부산 출장이 막 끝난 참이었다. 나는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익숙한 서울 본사 마케팅팀 사무실로 들어섰다. 바퀴가 조용히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난 책상들, 규칙적인 자판 두드리는 소리, 냉난방기의 낮고 일정한 윙윙거림 등 모든 것이 여전했다. 유일하게 바뀐 것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방식이었다. 아무도 무어라 말하지 않았지만 나를 힐끔 쳐다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 시선들이 신경 쓰였다. 그들이 들릴 듯 말 듯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진한 향수 냄새가 나를 감쌌다. 돌아오셨군요. 그 목소리는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인위적으로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머리를 높게 하나로 묶고 몸에 딱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마치 패션쇼 무대를 걷는 것처럼 바닥에 자신감 넘치는 박자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아, 대표이사의 새로운 비서였다. 그녀는 내가 출장을 떠나기 직전인 2달 전에 입사했다. 해외 유학 출신의 부잣집 배경이며 입사 첫날부터 대표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나는 그 순간까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다.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거기에는 평가하는 듯한 눈빛과 한 가닥 동정심마저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다. 그러고는 내 책상 위에 금박이 새겨진 두툼한 크림색 청첩장을 내려놓았다. 한눈에 봐도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출장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죠. 수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나치게 달콤했다. 꼭 오셔야 해요. 대표님과 저 다음 달에 결혼하거든요. 나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았다. 모든 단어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렸다. 청첩장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에 차가운 종이가 닿았다.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신랑의 이름이 우아한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다. 강민석. 신부의 이름은 이수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강민석은 내 남편이었으니까. 우리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결혼이었다. 결혼식도, 발표도, 사진도 없이 오직 혼인신고서와 계약서만 존재했다. 3년 전,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민석은 집안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략 결혼이 필요했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년의 계약을 맺었다. 3년 후에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되어 있었다. 적어도 그 기본적인 약속만은 지킬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내가 사무실을 비운 단 일주일. 그 짧은 시간에 그는 다른 여자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려 했다. 온 회사에 그것을 알리고 그의 법적인 아내인 내게까지 청첩장을 보내면서 나는 청첩장을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만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수아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요. 단 한마디. 공기처럼 가벼운 말이었지만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큰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다. 기뻐해 주실 줄 알았어요. 수아가 말했다. 인연이란 게 원래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저같이 젊고 재미있는 사람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시선이 여전히 출장 복장 그대로인 나의 따분한 옷차림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먼저 눈을 피할 때까지 똑바로 응시했다. 수아는 짙은 향수 냄새를 공기 중에 남긴 채 몸을 돌려 걸어갔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모두가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거나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를 바랐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청첩장을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그가 전화를 받았다. 돌아왔군. 민석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깊고 차분했다. 내일 아침까지 그 보고서가 필요해. 단 한마디의 변명도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결혼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결혼해?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그리고 그가 말했다. 단 한마디였다. 날카롭고 차갑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으며 아내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다. 나는 짧고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기다리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뼈저리게 명확해졌다. 나는 청첩장을 빤히 바라보며 10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냉난방기는 여전히 윙윙거렸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외풍이 내면에서부터 번져가는 것이 느껴졌다. 주변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대표님 미혼인 줄 알았는데, 이수아 씨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이라니. 지윤 대리 충격받았겠다. 30이 넘도록 다들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러네. 나는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내 안에서 단 한 가지만이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도 질투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맑고 아주 냉철한 차가움이었다. 나는 청첩장을 집어들어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본 후 천천히 그리고 일정한 크기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먼지처럼 쓰레기통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한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곳이었다. 회사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한 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불빛, 움직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오직 내 삶만이 방금 급격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였을 뿐이다. 나는 전화를 들어 첫 번째 통화를 했다. 내 모든 계좌의 전체 내역 조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통화. 비상계획을 가동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통화. 3년 계약 기억하십니까? 생각보다 일찍 그 조항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 뒤 노트북을 열었다. 나는 절대 열어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오랫동안 잊고 지낸 폴더에 접속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내가 조용히 준비해온 모든 것들. 내가 편집증 환자라서가 아니라 한때 파산했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사람을 믿는 것은 사치라는 것을. 화면이 밝아지고 파일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사진, 녹음 파일, 문서, 그리고 이수아라는 이름의 폴더. 나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눌렀다. 화면의 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피곤함도 원망도 더 이상 없었다. 오직 명료함만이 남았다. 강민석, 이수아, 성대한 결혼식을 원해? 좋아, 가줄게. 그리고 약속하건대 그날은 당신들 두 사람 모두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정신이 너무나 맑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의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 내 인생을 느린 화면으로 돌려보는 것처럼 떠올랐고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모든 것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았다. 화면의 푸른 빛이 내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이수아라는 이름의 폴더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파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이력서, 몇 달치 신용카드 명세서, 연락처 목록, 확인되지 않은 녹음 파일 몇 개. 먼저 이력서를 열었다. 이수아, 25세, 해외 유학, 명문대학 졸업, 대기업 근무 경험.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의심이 들 정도로 완벽했다. 나는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은 아니었지만 수년간 기획 마케팅을 하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서류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대개 각색된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녀의 출신 대학 부분을 화면 아래로 내리며 살폈다.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명문대 목록이 아니라 학위장사 공장에 관한 기사에서 본 이름이었다. 나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생각을 머릿속에 저장한 채 다음으로 넘어갔다. 다음은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명품 가방, 보석, 최고급 식당, 호화로운 휴가 등 숫자들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한 달의 비서의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민석이 준 돈이라면 말이 된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더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전화기가 진동했다. 본사 전산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인 송태호였다. 아, 대인관계는 썩 좋지 않지만 컴퓨터 다루는 실력만큼은 소름 끼치게 좋은 사람이었다. 지윤 대리님,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퉁명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어요. 태호가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태호가 말을 이었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 질문 하나뿐이었다. 그는 누가 옳고 그른지 무슨 영화 같은 사연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만 물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처음으로 내게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태호 씨, 네. 사람 한 명만 뒷조사해 줄래요?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딱 한 가지만 물었다. 시작할 만한 정보라도 있나요?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이수와 폴더 전체를 태호에게 보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저 이해할 뿐이다. 일을 마친 후 노트북을 덮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쉴 틈이 없었다. 민석과의 결혼 초기 시절이 떠올랐다. 사랑도 낭만도 없는 그저 명확한 계약일 뿐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내게 말했다. 이건 그냥 동업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에 내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으니까.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산더미 같은 빚이 우리 가족을 짓눌렀다. 그때 민석이 나타나 거래를 제안했다. 빚을 갚아주는 대신 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3년 동안 우리는 남처럼 살았다. 주말에 그의 가족에게 모습을 보여야 할 때만 함께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 외의 시간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나는 일했고 그도 일했다. 가끔 그가 다른 여자들과 만난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내가 고결해서가 아니라 내 주제를 알았기 때문이다. 서류상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적어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그가 합의를 지킬 줄 알았다. 이제 2달 남았다. 고작 2달.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다. 나를 배신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나를 굴욕스럽게 만들었다. 그 생각에 나는 작고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그때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민석이 보낸 문자였다. 오늘 밤 집으로 와. 나는 문자를 보고 화면을 껐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었다. 3년 동안 나는 항상 순종적이었고 항상 내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 의무는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우리 층의 불이 대부분 켜지지도 않았을 만큼 이른 시간이었다. 내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작업을 시작했다. 평소와 같은 날처럼 흘러갔지만 내 안은 전혀 달랐다. 정오 무렵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 대리님. 네, 문제 있나요? 놀랍지는 않았다. 졸업장 말인가요? 이수아 씨 거 위조입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놀라움은 없었고 단지 확인일 뿐이었다. 또 다른 건요? 신용카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대포 통장에서 여러 번 큰돈이 이체되었고 거의 즉시 인출되었어요.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계속해요. 태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대리님이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이 도착했다. 열어보니 소리가 약간 찌그러져 있었지만 내용은 충분히 선명했다. 수아의 목소리였다. 달콤하지만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언제까지 저 여자를 옆에 둘 거예요? 심장이 듣는 것 같았다. 이어 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수아가 코웃음을 쳤다. 사무실에서 그 여자 얼굴 보는 거 불쾌해요. 민석이 대답했다. 그냥 무시해. 잠시 침묵. 그리고 수아가 말했다. 아니면 우리 그냥 일찍 결혼해버려요. 자기 분수를 알게 해줘야죠. 나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민석의 목소리가 수정처럼 맑게 들려왔다. 알았어. 단 한마디였지만 그것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충분했다.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이 결혼식은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중 앞에서 굴욕적으로 내쫓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끝까지 듣지 않고 파일을 닫았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해했다. 완벽하게 이해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그대로였다. 눈물도 나약함도 없었다. 오직 눈빛만이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지훈아,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투에서 져야 할 때도 있단다. 하지만 한 번 일어서지 않으면 사람들은 평생 널 짓밟고 지나갈 거다. 3년 전 나는 고개를 숙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오늘은 일어설 것이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을 한 통 썼다. 수신인은 김정훈 변호사.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제목, 비상계획 가동.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분명하게, 오타 없이 입력했다. 메일을 보낸 후 다른 파일을 열었다. 하객 명단. 인사팀에서 대표이사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방금 배포한 명단이었다. 직책, 거래처 대표, 주주, 재벌가 친척 등 이름들을 쭉 훑어보았다. 그리고 멈췄다. 내 입가에 작고 날카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날이 선 미소였다. 좋아. 나는 속삭였다. 너희들이 성대한 연극을 원한다면 내가 너희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를 만들어줄게. 노트북을 덮고 허리를 폈다. 밖은 태양이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이미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내가 결코 지지 않을 판의 시작. 그날 아침, 김정훈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 나는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막 들어서려는 이 길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잠시의 침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단 시작하면 망설임 없이, 자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밀어붙여야 했다. 나는 손을 키보드에 올린 채 미동도 없이 앉아 화면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던 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가족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가구 대부분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다. 아버지는 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말씀을 하셨다. 지훈아, 기회를 지키기 위해 패배를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한 번 일어서지 않으면 남은 평생 동안 고개 한 번 들지 못한 채 사람들이 널 짓밟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순간도 있단다. 3년 전 나는 인내를 선택했다. 이제 나는 일어서기를 선택했다. 전화기가 진동하며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김정훈 변호사였다.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침착했다. 모든 사건을 감정의 동요 없이 냉철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그의 방식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명확하고 정확했다. 메일 받았습니다. 네. 전면적인 비상계획을 가동하시는 게 맞습니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네, 모두 가동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내 결정의 무게를 가늠하려는 듯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그가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윤 씨,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서면 단순한 이혼을 넘어 법적, 직업적 전면전이 될 것이며 회사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윤 씨는 더 이상 제3자가 아닐 겁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책상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다.
그 사람이 내게 그 청첩장을 보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제3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지윤 씨의 법적 권리를 극대화하는 목표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벗어난 독단적인 행동은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덧붙였다. 보내주신 문서들, 특히 녹음 파일 말입니다. 출처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만 원본 파일이 필요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복사본 말입니다. 최대한 빨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폰을 내려놓았다. 지난밤 내 마음을 지배했던 혼란은 사라지고 선명하고 곧게 뻗은 길이 나타났다. 모든 단계가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장기판에 임하는 기분이었다. 놀랍게도 앙심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고 깊은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오전 늦게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 찼다. 민석과 수아의 결혼 소식은 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퍼졌다.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감탄하며, 누군가는 부러움과 뒷담화가 섞인 태도로,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나를 향한 시선들도 있었다. 휴게실을 지나가다 회계팀 여직원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표님이 수아 씨한테 수억 원짜리 반지를 사줬대. 남자가 돈이 있으면 저렇게 원하는 여자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누가 지윤 대리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항상 너무 진지하잖아. 맞아. 내가 남자라도 저런 느낌은 별로일 것 같아.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돌아보거나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다. 이번에는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내 자리로 돌아와 앉자마자 민석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지윤 대리님, 강민석 대표님께서 집무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가다듬고 책상 위에 작은 거울을 보았다. 외모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아래층의 소음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조용한 공간이 나타났다. 노크를 했다. 들어와. 민석의 목소리였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나를 등진 채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큰 키로 창가에 서 있었다.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내가 더 이상 타협을 받아들인 사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앉아.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앉아서 기다렸다. 잠시 후 그가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나를 훑고 지나가다 잠시 멈췄다. 마치 평가라도 하듯이. 청첩장 받았겠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네, 받았습니다. 좋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어떤 자격으로요? 그의 미간이 살짝 찌그러졌다. 이 회사의 직원 자격으로. 나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방 안의 차가운 정적을 깨기에는 충분했다. 직원이요? 민석은 내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장난할 상황 아니야. 장난하는 거 아닌데요. 내가 대답했다. 그냥 이 상황이 꽤 흥미로워서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지은아, 우리는 합의를 했어. 네 선을 지켜. 선. 그 단어. 예전 같았으면 입을 다물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나는 내 선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근데 당신은 여전히 당신 선 안에 있다고 확신하나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민석은 이번에는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려는 듯 더 오래 응시했다. 무슨 뜻이지? 당신도 알 텐데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었다. 절반만 말해도 온전히 이해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책상으로 돌아가 펜을 집어들더니 나무 책상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그가 생각할 때 하는 버릇이었다. 일이 복잡해지는 건 원치 않아.
마침내 그가 말했다. 계약은 2달 뒤면 끝나. 그냥 네 역할만 다해. 그럼 섭섭지 않게 대우해 줄 테니.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2달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요?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둘 다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민석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나가봐.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고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는 말했다. 민석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은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로 문이 조용히 닫혔지만 나는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동안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훨씬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그날 오후, 태호가 또 다른 파일을 보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다. 열어보니 화면이 약간 흔들렸다. 고급 식당의 밀실. 수아와 민석이 마주 앉아 있었다.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들이 웃으며 서로 다정하게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관계가 며칠 된 것이 아님을 알기엔 충분했다. 나는 끝까지 보지 않고 영상을 닫았다.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철저한 계산이었다. 나는 결혼식 하객 명단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시작했다. 누가 주주인지, 누가 재벌가 친척인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이름 하나하나에 표시하고 직책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내가 맡았던 가장 큰 기획 사업을 할 때처럼 천천히, 꼼꼼하게 작업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번 기획이 내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이었다. 오후 시간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흘러갔다.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결코 쉽지 않을 다음 단계를 밟기 전에 내 삶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주는 것처럼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 보고서를 수정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거래처와 업무를 조율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아침의 일들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여전히 차갑고 차분하며 오로지 일만 할 줄 아는 평범한 박지훈 그대로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내가 내린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가 더 이상 업무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준비 과정이었다. 오후 3시경 인사팀에서 민석과 이수아의 결혼식 사전 기획안을 배포하며 모든 부서장들에게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구는 아름답고 전문적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결혼식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모두가 기여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파일을 열어 한 줄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하객 명단, 좌석 배치도, 행사 일정표, 식순별 시간 계획, 그리고 대형 화면에 띄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식전 영상 순서까지. 나는 그 부분에서 멈췄다. 화면에 화살표가 멈췄고 내 눈이 설명을 훑어내렸다. 두 사람의 낭만적인 여정을 담은 영상, 사진, 추억, 축하, 인사말, 포함. 나는 소리 없는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듣고 본 것들이 없었다면 정말 아름다운 연애담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실을 알기에 나는 평온했다. 나는 기획안 전체를 내려받아 저장하고 이름을 바꾼 뒤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담긴 특수 폴더로 옮겼다. 모든 세부 사항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장기말처럼 제자리에 놓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잠시 이름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엄마. 엄마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다. 지훈아, 바쁘니? 아니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내가 들었는데.
너희 회사에 곧 큰 결혼식이 있다던데. 정말이니? 나는 잠시 침묵했다. 소문이 정말 빠르긴 하구나. 네, 맞아요. 엄마는 다그치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그랬다. 내가 먼저 말하게 두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엄마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너와 관련된 일이니. 나는 창밖을 보았다. 오후의 햇살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관련 있죠. 조용한 한마디였다.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엄마가 천천히 말했다. 괜찮니? 어젯밤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엄마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든 너에겐 언제나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걸 명심해라. 나는 전화기를 조금 더 세게 쥐었다. 알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3년 전에는 혼자서 인유패 뛰어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때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내게는 가족이 있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있었다. 퇴근 시간 무렵 태호가 추가 자료를 보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 지훈 대리님. 네, 태호 씨. 뭔가 더 나왔나요?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대포 통장들 사이에서 상당한 금액이 이동한 내역을 보여주는 명세서였다. 공통된 연결고리는 이수하였다. 깨끗한 돈이 아닙니다. 태호가 말했다. 어디서 난 거죠? 전부 추적할 수는 없지만 경쟁사와 관련이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나는 미간을 좁혔다. 경쟁사라.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다. 기업의 이해관계, 어쩌면 음모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었다. 태호 씨. 네, 더 파보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다. 차가운 숫자들 뒤에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갑자기 작은 단서 하나가 떠올랐다. 2주 전 회사의 대형 사업 정보가 공식 발표 전에 유출된 적이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는 협상에서 우위를 잃었다. 그때는 다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두려움이 아닌 기이한 짜릿함이 밀려왔다. 판의 진짜 규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멍해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호텔로 바로 가지 않았다. 쇼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옷을 맞추기 위해 고급 의상실에 들렀다.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격식 있는 긴 검은색 원피스였다. 직원이 물었다. 행사에 입고 가실 건가요?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에 지쳐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단단히 준비를 마친 누군가가 서 있었다. 네, 나는 대답했다.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예약금을 걸고 옷을 찾을 시간을 정한 뒤 가게를 나섰다. 밤이 찾아오고 도시에 불이 켜졌다.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서와 메모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사소한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 싸움에서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었다. 자정 무렵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와서 화면이 켜졌다. 너 너무 선을 넘고 있어. 문자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누가 보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번호를 차단하고 문자를 삭제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내 시간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불을 끄고 누웠다. 이번에는 악몽도 불안도 없이 깊게 잠들었다.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궁지에 몰리는 것이 아니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구석으로 그들을 서서히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나였다. 그 후 며칠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일, 마무리해야 할 계산, 맞춰야 할 마지막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한 번에 붓터치만 빠져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그림 같았다. 나는 실수를 할 여유가 없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을 테니까. 나는 대표이사 결혼식 준비를 돕는다는 아주 타당한 구실로 경영지원팀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사실 다들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다. 덕분에 무대 동선, 음향 및 영상 장비 목록, 분 단위의 행사 진행표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읽고, 외우고, 아주 미세한 수정을 가했다. 너무 미세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장비의 위치를 살짝 바꾸거나 영상 순서를 조정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때가 오면 이 작은 조각들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수아는 매일 나타났고 자신이 당연히 차지해야 한다고 믿는 정상에 꾸준히 오르는 사람처럼 갈수록 빛이 났다. 나를 향한 그녀의 시선도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고 심지어 동정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마치 내가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 지키려 애쓰는 패배자라고 결론 내린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하객 선물 목록을 확인하고 있을 때 수아가 다가와 내 책상에 손을 얹었다. 짙은 향수 냄새가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일일 뿐입니다. 저는 대리님이 이런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수아가 미소 지었다. 대리님이 불편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나는 입을 열기 전 한참 동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목소리는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너무 앞서 가시네요. 수아의 미소가 아주 찰나의 순간 흔들렸고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내가 이토록 차분한지, 왜 아무런 반응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숨기며 허리를 펴고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어쨌든 꼭 오시길 바랄게요.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서 당혹감을 읽었다. 그날 저녁 김정훈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1단계 작업 완료. 나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확실하게 처리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공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신호만 주시면 됩니다. 달력을 확인했다. 결혼식까지 7일 남아 있었다. 아직이요. 좀 더 기다리죠.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확신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즉시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발표할 계획을 준비해 두죠.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지윤 씨가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가 덧붙였다. 강민석 대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 천장을 응시했다. 민석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실이다. 지난 3년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그는 차갑고 계산적이며 항상 한 발 앞서 나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곳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여전히 깔끔하고 서늘했으며 사람 사는 옹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계약의 증거만이 존재할 뿐.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방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 3년 동안 거의 손대지 않은 물건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다. 마치 이 결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석은 집에 없었다. 없을 거라는 걸 알았고 상관없었다.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서류철을 꺼냈다. 우리 결혼계약서 원본이었다. 내 서명, 그의 서명, 공식 인장.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다시 읽어보았다.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조항, 모든 의무, 모든 한계와 위반 사항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싶어서였다. 나는 서류를 덮어 가방에 넣고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 하나를 더 챙겼다. 내가 준비한 모든 자료에 원본 파일이 들어있었다. 잠시 그것을 쳐다보다가 챙겨 넣었다. 아파트를 나서기 전 현관에서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다음 날, 회사는 결혼식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축제 분위기였다. 장식, 음향 점검, 조명 시험 등 모든 것이 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철저한 내부자처럼 그곳에서 관찰하고, 기억하고, 통제하고 있었다. 송태호가 내게 작은 기기 하나를 건넸다. 이거 필요할 겁니다. 직접 설치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물었다. 식은 죽 먹기죠. 확실한가요? 보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가 씩 웃었다. 진짜 크게 한 방 터트리려나 보네요. 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서워요? 아니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서류를 다시 확인하지도 전화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내 방에 홀로 앉아 준비해둔 옷을 바라보았다. 짙은 색에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원피스였다. 지난 3년을 떠올렸다. 매일매일, 모든 업무, 내가 침묵을 선택했던 매 순간들. 이 3년만 버티면 다 끝날 거야 라고 내 자신에게 말했던 수많은 시간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인내한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물러선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물러서는 걸 보면 그저 더 깊이 짓밟고 들어올 뿐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감을 만져보았다. 가볍지만 촘촘한 천이 지금의 내 상태와 같았다. 더 이상 나약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오직 선명한 뿐. 내일 나는 하객도 직원도 아닌 이 모든 것을 끝낼 사람으로서 그곳에 갈 것이다. 결혼식 아침이 생각보다 일찍 밝았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충분히 오래 준비하고 나면 대결의 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열려있는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나는 묘하게도 차분한 상태로 그 문턱을 넘었다. 긴장도, 떨림도, 증오도 없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찍 눈이 떠졌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닿자마자 눈을 떴다. 나는 잠시 가만히 누워 규칙적이고 느릿한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요동치지 않았다. 마치 승리는 확신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충분한 폭풍을 겪어낸 사람 같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모든 동작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여유로웠다. 마치 평범한 하루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지만 오늘이 내 인생 그 어떤 날과도 다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두운 색 옷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옷을 꺼내 입고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3년 전의 박지윤이 아니었고 일주일 전의 박지윤도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만큼 침착하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강인하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만큼 명석한 사람이었다. 나는 피부톤만 정돈될 정도로 최소한의 화장만 했다. 누군가를 압도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나 자신에게 지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나가기 전 핸드백을 확인했다. 자료용 파일도 있었고 계약서도 있었다. 내 계획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고 뒷좌석에 앉아 활기를 띠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 꽉 막힌 도로,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했다. 이날이 내게 얼마나 거대한 의미인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만큼 평범했다. 행사장은 강남 중심부에 있는 최고급 호텔이었다. 나는 거의 1시간 일찍 도착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이 벌어질 공간을 직접 느끼며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현장에 직접 서봐야만 알 수 있다. 연회장은 이미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생화장식, 반짝이는 조명, 붉은 융단, 강민석의 지위에 걸맞은 그가 항상 보여주고 싶어 했던 완벽한 겉모습에 어울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었다.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의 직원들이 나를 힐끗 보더니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 준비팀의 일원으로 지시를 받은 모양이었다. 연회장을 돌며 무대, 대형 화면,
음향 및 조명 장비의 위치를 확인했다. 도면에서 본 것과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히 일치했다. 태호는 이미 음향 제어실 옆에 서 있었다. 나를 보더니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가와서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태호의 목소리도 작았다. I've calmly do. 완벽합니다. 시기는 대리님한테 달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어떤 일들은 말을 아낄수록 더 확실해지는 법이다. 약 30분 후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아는 얼굴들, 거래처 관계자, 친척들, 모두가 완벽하게 차려입고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 완벽한 허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너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석에 서 있었다. 내가 명단에 표시해둔 사람들이 예상대로 모두 참석했다. 몇몇은 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으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는 않았다. 소문은 들었겠지만 확신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이수아가 나타났다. 눈부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집중 조명을 받는 주인공처럼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홀을 가로질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 순간 진실을 몰랐다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고는 곧장 내게 다가왔다. 지윤 대리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나는 약간의 긴장감을 감지했다.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네요. 나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눈을 맞췄다. 이수아 씨 인생 최고의 날이잖아요. 늦을 순 없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지만 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좌석 잘 확인해서 앉으세요. 대리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기억해두죠.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수아는 더 할 말이 있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아섰다. 하객이 너무 많아서였을 수도 있고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질투도 고통도 없이 그저 관찰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약 15분 후 몸에 꼭 맞는 검은 턱시도 차림의 민석이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다. 3년 전 내가 절대 약점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객들을 맞이하고 악수를 나누고 가벼운 담소를 나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을 때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는 보이는 것만큼 평온하지 않았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가 다가왔다. 왔군. 네. 좋아. 그는 평소보다 오래 나를 쳐다보았다. 오늘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은 하지 않길 바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하지만 내 대답이 그를 안심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예식이 곧 시작될 참이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조명이 어두워지며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갔다. 그의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가 행사를 이끌었다. 대본에 정확히 맞춰서 나는 수아가 내게 배정해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맨 앞줄 정중앙. 과연 아주 특별한 자리였다. 나는 무대를 바라보았다. 대형 화면이 밝아지며 영상이 시작되었다. 민석과 수아의 모습, 두 사람의 첫 만남, 함께한 저녁 식사, 여행, 웃는 순간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랑 이야기로 편집되어 있었다. 장례는 박수와 감탄 섞인 속삭임으로 채워졌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핸드백 위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작은 원격 제어기에 닿았다. 내 심장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빨라지지도 건너뛰지도 않고 평온하게 뛰며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곧 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 화면 속 영상이 계속 흘러갔다.
장면이 부드럽게 이어졌다. 은은한 조명과 감성적인 음악이 고조되며 연회장 전체를 낭만적이고 경이로운 분위기로 물들였다. 탄성과 속삭임이 들려왔다. 모든 시선이 무대에 고정되어 완벽하게 기획된 식순을 따라가고 있었다. 내 손에 쥐어진 것만 없었다면 나조차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어 믿어버렸을 만큼 흠잡을 데 없는 각본이었다. 나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손은 가방에 올린 채 조작 버튼을 만지작거렸다. 내 심장 박동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평온했다. 마치 감정이 아닌 이성이 지배하는 절대적인 균형 상태에 놓인 것처럼 영상 속 수아가 민석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눈부신 미소를 지었고 진심인지 조명 탓인지 알 수 없지만 눈가는 살짝 촉촉해 보였다. 하객들의 눈에 그녀는 완벽하게 행복한 신부 그 자체였다. 그 옆에 선 민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싼 채 늘 그렇듯 차분하고 통제된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속으로는 숨죽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시선이 내가 앉아 있는 곳으로 몇 번이나 힐끔 향했으니까 영상이 절정에 다다랐다. 바닷가에서의 청혼, 화려한 불꽃놀이와 고조되는 음악, 사회자가 사랑, 운명, 선택에 대한 익숙한 대사를 읊기 시작했다. 진정한 사랑의 완벽한 결말이라고 모두가 믿게 만들도록 철저히 짜여진 단어들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단추를 눌렀다. 아주 가볍게 눌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찰나의 순간 화면이 멈췄다. 하객 몇 명이 기계 결함이라도 난 줄 알고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의 짧은 정적이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다. 더 이상 해변도, 꽃도, 완벽한 미소도 없었다. 대신 몰래 찍은 듯한 영상이 나타났다. 낮은 구도의 조명도 어두웠지만 내용은 충분히 선명했다. 고급 식당 별실의 식탁, 수아와 민석, 음성이 켜졌다. 음악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언제까지 저 여자를 옆에 둘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다.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했다. 연회장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숨소리, 의자가 살짝 끌리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다. 무대 위 수아는 굳어버렸고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스피커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홀 전체가 얼어붙은 듯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사무실에서 그 여자 얼굴 보는 거 불쾌해요. 그냥 무시해. 아니면 우리 그냥 일찍 결혼해버려요. 자기 분수를 알게 해줘야죠. 알았어. 이 마지막 단어들이 망치처럼 무겁고 단호하게 떨어지며 방금 전까지 공들여 세워놓은 모든 가식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다. 집중 조명은 여전히 무대를 비추고 있었지만 이제 많은 이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무대 가장자리로 다가가 경악한 직원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고 불빛 아래로 나섰다. 눈이 부시기보다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는 빛이었다. 나는 하객들을 바라본 다음 민석을 그리고 수아를 차례로 보았다. 조용해진 연회장에 내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조금 놀라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KGI.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화면이 켜진 내 전화기를 들어 올려 하객들을 향해 보여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제 이름은 박지윤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름이죠.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강민석 대표의 법적인 아내입니다.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다. 속삭임, 탄성, 의자 끄는 소리.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교향곡처럼 뒤섞였다. 더 이상 아무도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다. 무대 위에서 수아는 뒷걸음질을 쳤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민석 씨. 그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두 주먹을 꽉 쥔 것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공포에 가까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SPAPAPAPAPA. 저와 강민석 씨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더 높이 들었다. 화면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내 이름, 그의 이름, 공식 인장,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결혼식을 축하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 내 시선이 연회장을 훑고 지나가 민석에게 머물렀다. 아니면 이중 혼인 현장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오신 건지 잘 모르겠군요.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옆 사람에게 돌아앉아 수군거렸다. 축하 분위기는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수아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뒷걸음질 쳤다. 간신히 비명을 토해내듯 말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거짓말이라고. 저 여자가 미쳤다고 말해요. 나는 동정심도 분노도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오직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는 것. 자신이 완벽한 승자가 된 이야기 속에 통제할 수 없는 이면이 숨어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내려가길 원해?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울 일 아니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소란이라. 내가 한마디를 되짚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작은 조작 단추를 살짝 들어 올렸다. 아니면 그냥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가 더 차분해졌다. 방금 보신 영상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나는 숨을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연회장의 긴장감이 다시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틀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했고, 내가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는 걸 민석이 깨닫기에도 충분했다. 나는 손을 내리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계속할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연회장 전체가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즉각적인 대답을 찾지 못하는 민석의 모습을 보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게임의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두가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거대한 변화를 느끼기엔 충분했다. 이것은 더 이상 결혼식이 아니었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재평가하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민석이었다. 가장 중요한 이사들의 시선이 축하가 아닌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며 그에게 꽂혀 있었으니까. 민석은 뻣뻣한 자세로 서서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호흡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떻게든 모든 반응을 통제하려 애썼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민석 같은 남자에게 그것은 가장 견딜 수 없는 최악의 결과였다. 그는 가장 먼저 상석에 앉은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다. 최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가 오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순간 객석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작게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방금 본 것은 그렇게 쉽게 무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가 계속 말하게 두었다. 말이 길어질수록 그의 바닥이 드러날 테니까. 재벌가 대주주인 노년의 회장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민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혼인관계 증명서가 오해라고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아들어 남아있던 일말의 평온함마저 끊어버렸다. 민석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고 그 망설임 자체가 하나의 대답이었다.
바로 그때 마침내 수아가 목소리를 냈다. 날카롭게 떨리며 찢어지는 목소리였다.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그녀는 동맹이라도 찾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더니 민석에게 돌아섰다. 무슨 말이든 해봐요. 저 사람들한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하라고요. 나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분노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 또렷이 보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승자의 위치에 있던 자신의 이야기 속에 통제할 수 없는 벼랑이 존재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민석이 수아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거칠지는 않았지만 단호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그녀의 체면을 세워줄 여유 따윈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입 다물어.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두 마디였다. 수아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장래의 이목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지 오래였다. 나는 묵묵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 방에서 가장 이성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민석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꼿꼿해 보이려 애쓰지 않았다. 원하는 게 뭐야, 박지윤. 나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용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흔들림 없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첫째, 지금 당장 예식을 취소해.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했다. 둘째,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연회장이 다시 웅성거렸지만 이번엔 혼란스럽기보단 집중된 소음이었다. 셋째, 앞으로 이어질 모든 절차는 법과 우리가 서명한 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것.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증거들에 대해 운을 떼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분노에서 계산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가 알아들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사회 임원 몇 명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가벼운 끄덕임, 심각한 표정들. 민석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들이었다.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침착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권위가 있었다. 민석아, 결정해라.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지만 그 찰나의 흔들림을 통해 나는 그가 무엇을 저울질하고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당장의 명예와 장기적인 후폭풍. 이 결혼식의 가치와 자신의 뒤를 받쳐주는 전체 조직망. 마침내 그가 숨을 내쉬었다. 아주 작은 한숨이었지만 그것이 백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앞으로 걸어나와 내 손에서 마이크를 가져갔다. 낚아챈 것이 아니라 그저 가져간 뒤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선명했지만 예전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 예기치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단어를 고르려는 듯 잠시 멈췄다. 방금 보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와 박지윤 씨는 법적 부부관계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이번엔 충격이 아닌 확인의 소리였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전까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다. 오늘 예식은 취소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이 폭발했다. 고함 소리가 아니라 움직임이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화를 나누며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번져가는 파도 같았다. 수아는 버려진 사람처럼 홀로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보였다. 나는 승리감도 패배감도 없이 가만히 서서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저 내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과거의 끝일 뿐이었다. 그가 나를 보았다. 복잡한 눈빛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으니까. 민석이 예식을 취소한 후 연회장은 통제된 혼돈 상태가 되었다. 가지런했던 의자열은 엉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출구로 향하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저마다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축하하러 온 완벽한 거칠에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마침내 거친 기분이었다. 나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통쾌함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일을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다. 지금 당장 떠나면 이건 그저 파투난 결혼식, 막장 추문, 가십거리에 불과할 터였다. 하지만 조금만 더 머무른다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왜곡할 수 없는 완벽한 결말을 맺을 수 있었다. 민석은 마이크를 내려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실망감, 분노, 그리고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한 재평가의 시선들에 둘러싸인 채로 수아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마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듯 곧 손에 넣을 거라 믿었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앞으로 걸어갔다. 서두르지 않고 지난 3년간 걸어왔던 것처럼 단호한 발걸음으로.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찌르는 시선들을 피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당당히 지나쳤다. 몇몇이 내 이름을 불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할 말을 이미 충분히 다 했다는 사실이었다. 출구 쪽에 다다랐을 때 민석의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윤아.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걸음을 멈추기엔 충분했다. 여전히 그녀의 통제 아래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으로서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가 조금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매섭지 않았다. 무겁고 어딘가 지쳐 보였다.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었니? 책망도, 진심 어린 걱정도 아니었다. 단지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뉘앙스에 가까웠다. 나는 대답하기 전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3년 전에는 저도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제 삶은 더 가치 없게 취급받았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손쓸도리가 없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사람 같았다. 나는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연회장을 빠져나오자 바깥 공기가 확연히 다르게 느껴졌다.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차들은 달리고 사람들은 걷고 있었다. 건물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내 내면의 변화를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나를 짓누르던 무게도 추함해던 구속도 사라졌다.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던 무거운 외투를 막 벗어던진 것처럼 가벼운 기분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김정훈 변호사였다.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보셨군요. 네. 그의 대답은 간결했다. 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눈을 찡그리지 않았다. 진행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 소장이 접수될 겁니다.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저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끝을 맺는 순간을. 타인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인내하며 버텨왔던 내 인생의 한 단원이 끝나는 순간을. 그날 오후 나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새로운 회의나 추가적인 준비는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짜여 있었다. 김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된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다. 결혼계약 위반부터 기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까지 종합해서 준비했습니다. 서류철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모든 기록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펜을 들고 망설임 없이 내 이름을 적었다. 선명하고 확신에 찬 서명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글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힘든 부분은 지윤 씨가 직접 해내셨습니다. 나는 옅게 웃었다. 아니요, 가장 힘들었던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막을 묻지 않고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김 변호사가 나를 멈춰 세웠다. 지윤 씨, 나는 돌아보았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에는 확신할 수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오후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볕은 더 이상 따갑지 않았고 기분 좋은 미풍이 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넘어갔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편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정의되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일 뿐이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타났다. 모든 일이 급하게 처리되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이토록 완벽하게 폭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궤도에 오른 것처럼 순리대로 흘러가기 마련이니까. 아무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자리를 지키며 내가 시작한 일을 묵묵히 해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나머지는 스스로 결말을 찾아갈 테니.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공식적인 기사는 필요 없었다. 하객들 입에서 나온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야기에 살이 붙기도 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중간에 취소된 결혼식, 갑자기 나타난 본처, 폭로된 영상, 밝혀진 진실. 회사와 관련 업계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이 되기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퇴사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본사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활기찬 소음도 몰래 훔쳐보며 비난하던 시선들도 사라졌다. 대신 사람들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시선을 피했으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꾹 참는 이들도 있었다. 새로운 종류의 조심스러움이 피어올랐다. 그 사건 이후 그들은 내가 더 이상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사무실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일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걸음걸음마다 느낌이 달랐다. 내가 억지로 맞춰야 했던 공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떠날 공간을 걷고 있었으니까 몸이 가벼웠고 머리는 맑았다. 태호가 내 책상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그가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지윤 대리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 씨. 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제어실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맡은 역할을 훌륭히 해주셨어요.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씩 웃었다. 전 그저 조력자였죠. 주연은 대리님이셨고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고리라도 끊어졌다면 사슬 전체가 끊어졌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가 물었다. 일단 휴가를 좀 다녀오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예전 같지는 않을 거란 점이죠. 그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행보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는 듯 눈빛이 반짝였다. 내 짐을 챙겼다. 별로 많지는 않았다. 개인 서류 몇 개와 자잘한 물건들, 상자 하나에 쏙 들어갔다. 3년간의 직장 생활이 이 작은 상자 하나로 요약되었지만 미련은 없었다. 내가 정말로 가져가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 교훈, 그리고 내면의 변화였으니까.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비서실 직원이 다가왔다. 지윤 대리님, 강민석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나는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다. 들어설 때마다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 되뇌었던 그 집무실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들어섰다. 민석은 예전처럼 창가에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간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 남은 것이라도 어떻게든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들어서자 그가 돌아섰다. 앉아. 나는 자리에 앉아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마침내 입을 뗐다. 정말 철저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풀이 죽어 있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는 기운 빠진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널 과소평가했어.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사실이었으니까. 이혼에 관해서는 내 변호사가 네 변호사에게 연락할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재산 분할로 왈가왈부할 생각 없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피로감을 읽었다. 돈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유일한 것, 바로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배려해주거나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정당한 목만 받으면 되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공평하네. 우리 사이에 조용한 1분이 흘렀다. 어색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했고 더 이상 다툴 것도 없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런 침묵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윤아, 나는 돌아보았다. 처음부터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되돌리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방금 깨달은 현실에 대한 인정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응,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잖아. 나는 돌아서서 방을 나왔다. 더 가벼워지지도 무거워지지도 않았다. 그저 더 명확해진 기분이었다. 어떤 일들은 그것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날 저녁 나는 내 아파트가 아닌 본가로 향했다. 일, 거리, 그 외 수백 가지 핑계로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던 곳.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 내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따뜻한 시선이 내게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애쓰지 않아도 당연하게 내가 속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엄마는 나를 쳐다보며 이것저것 캐묻지 않고 그저 내 손을 잡아주셨다. 집에 잘 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빠가 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잘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두 분 사이에 앉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나서가 아니라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정한 규칙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푹 잤다. 자다 깨지도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도 없이 깊게 잠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억지로 붙들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의 날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온했다. 더 이상 큰 충격도, 극적인 충돌도, 격렬한 논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다.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며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나는 그저 뒤돌아보지 않고 내 자신을 더 증명하려 애쓸 필요 없이 내 길을 계속 가기만 하면 되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다. 민석이 고분고분해서가 아니라 절차를 끌어봤자 더 파괴적인 정보만 새어나갈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만으로도 그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그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싸우거나 과거를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3년 전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처럼 마주 앉았다. 유일한 차이점은 처음 느꼈던 조심스러움이나 미지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저 긴 길을 함께 걸어왔고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을 뿐. 민석은 살이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익숙했던 날카로운 차가움 대신 어딘가 억눌린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즈니스 협력자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한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을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 변호사들이 조건을 읊었다. 재산 분할, 의무, 권리, 모든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어떠한 분쟁도 추가적인 수정도 없었다. 싸울 시간은 지났다. 남은 것은 절차뿐이었다. 서명할 시간이 되자 나는 펜을 들고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였다. 3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맞이한 이 순간을 나는 한 점의 후회도 없었다. 나는 단호하게 서명하고 펜을 내려놓았다. 민석 역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명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그가 나를 보았다. 이번에는 계산적인 눈빛이 전혀 없었다. 잘 지낼 거야? 그의 질문에 조금 놀랐다. 질문 내용 때문이 아니라 질문한 사람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서명하기 전부터 이미 잘 지내고 있었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내 뜻을 이해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악수도 형식적인 작별 인사도 없이 마치 타인처럼 가볍게 목례만 나누었다. 그것으로 이연을 닫기에는 충분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구름 낀 하늘이 보였다. 쨍한 햇살도 비도 없는 쾌적한 날이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구속에서 벗어난 이 개인적인 해방감을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서둘러 큰일을 벌이지 않았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엄마와 시장에 가고 요리를 하고 아빠가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 함께 차를 마셨다. 겉보기에 평범한 이 일상들이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모든 것이 변할 때 나를 지탱해주는 것은 결국 이런 소박한 것들이니까.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아빠와 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단 한 줄이었다. 네가 이겼어. 이름은 없었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잠시 문자를 쳐다보다가 화면을 껐다. 답장하지 않았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에게 이 일은 애초에 승리나 패배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만약 굳이 승리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과거의 나 자신을 향한 승리일 것이다. 침묵만이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과거의 나를 이겨낸 것이다. 몇 주 뒤,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합류 제안이 왔다. 예전에 사업 기획을 함께하며 내 업무 방식을 잘 알던 동료였다. 그는 신생 벤처기업에 합류해 달라고 제안했다. 예전 회사만큼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내 조건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아, 나는 바로 승낙하지 않았다. 천천히 제안서를 읽고 생각하고 논의할 시간을 가졌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다. 이 선택이 단순한 직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 결국 나는 제안을 수락했다.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내 두 발로 서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새 직장에서의 첫날, 요란한 환영 행사도 거창한 직책도 없었다. 평범한 책상, 작은 부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이번에는 다른 누군가와의 계약이 아니라 내 능력 덕분에 이 자리에 온 것이니까. 몇 달 후, 태호도 회사에 합류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대리님이랑 일하는 게 마음 편해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떤 관계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신뢰 하나면 충분하다. 가끔 민석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더 이상 예전 직책을 유지하지 못했다. 권한은 축소되었고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나눠야 했다. 그에게 더 이상 절대적인 통제권은 없었다. 수아는 진작에 종적을 감췄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의 이야기는 교훈이 되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의 후폭풍에 대해 떠들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내 길을 갔다. 그 소식은 나를 기쁘게 하지도
슬프게 하지도 않았다.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나 자신을 응시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뒷전에 물러서 있기를 자처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직 참고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 믿었던 여자의 그림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거울 속 사람은 분명 나였지만 훨씬 더 명확하고 강인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모습의 나였다. 나는 진심이 담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돌아서서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내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눈부시진 않았지만 내 길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게 길을 알려줄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